할머니! 제 목소리 들리세요? 숨 쉬세요! 제 손이 할머니의 가슴을 규칙적으로 눌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심폐소생술을 배울 때는 몰랐어요. 실제로 사람의 생명이 제 손끝에 달려 있을 때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요. 새벽 4시 30분 편의점 야간 알바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의대 4학년이었던 저는 하루에 3개의 아르바이트를 돌며 겨우겨우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췌장암이었죠.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집도 팔고 친척들한테도 돈을 빌렸지만 결국 어머니는 제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아들한테 이런 짐을 남긴다고요. 그때 남은 빚이 어마어마했어요. 병원비로 생긴 빚에 5년 전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고 실종되면서 남긴 빚까지 합치면 제가 평생 갚아도 모자랄 만큼이었죠. 매달 이자만 해도 제가 벌 수 있는 돈의 2배가 넘었습니다. 저는 의대를 그만둘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바라셨던 의사의 꿈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좋은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많이 살려달라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계속 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수업을 듣고 저녁에는 병원 실습을 하고 밤에는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일했죠. 새벽에는 학원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했어요.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의대생이면 과외를 하면 되지 않냐고요? 실습이 끝나면 이미 저녁 6시가 넘었고 과외는 장기적으로 해야 수입이 안정적인데 저는 당장 이번 주 이자를 갚아야 했어요. 사채업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왔고 학교 앞까지 찾아온 적도 있었죠.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 강의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복도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나가보니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도연이 또 빚쟁이들한테 걸렸다는 말도 들렸고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복도 한쪽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사정했어요. 며칠만 기다려달라고요.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이자 못 갚으면 친척들한테 다 연락하겠다고 협박했죠. 그날 밤 저는 주유소 야간 알바를 더 뛰었습니다. 원래 일정에 없던 시간이었지만 급한 대로 돈을 벌어야 했거든요. 다음날 편의점 알바까지 하고 나니 몸이 천근만근이었어요. 친구들은 제 상황을 잘 몰랐습니다. 다들 여유롭게 공부하는데 저만 항상 지쳐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에도 식당에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로 때웠죠.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한 번은 동기가 물어봤어요. 왜 맨날 김밥만 먹냐고 같이 학식 먹으러 가자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다이어트 중이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엔 겨우 1,000원짜리 몇 장, 통장엔 247만 원이 전부였어요. 2달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죠.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졸다가 교수님한테 혼나고 실습 시간에 비틀거리다가
간호사한테 걱정 어린 눈빛을 받으면서도 버텼어요. 그렇게 모은 247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족했어요. 이번 달 이자가 3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아직 53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일주일 안에 더 벌어야 했죠. 병원 뒷골목을 지나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덜컹, 쿵. 폐지 수레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할머니 한 분이 쓰러져 계셨죠. 할머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게 갈라져 있었고 옷은 남루했어요. 누가 봐도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었죠. 그 순간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숨을 헐떡이시던 어머니의 모습이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어요. 어머니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셨습니다. 입원실이 없어서요. 저는 입원실을 구하려고 이 병동 저 병동을 뛰어다녔지만 소용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괜찮다고, 여기 의자도 편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고 계신다는 걸요. 그저 아들 앞에서 내색 안 하시는 것뿐이라는 걸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울기만 했죠.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눈앞에 쓰러진 할머니를 보는 순간요. 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의대생으로서 배운 대로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약하게 뛰고 있었지만 불규칙했죠. 호흡도 가빠 보였어요. 이 상태로는 응급차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할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 응급실로 뛰기 시작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게 한눈에 보이더군요. 어머니처럼요. 거칠게 갈라진 손, 남루한 옷, 폐지 수레를 끌다 쓰러진 모습까지요. 병원까지는 200m 정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업고 뛰니까 숨이 찼어요. 평소 같으면 금방 달려갈 거리인데 오늘은 힘들었습니다. 밤새 알바를 한 탓이었죠. 그런데 병원까지 가는 중간 할머니의 몸이 축 늘어지는 게 느껴졌어요. 등에서 느껴지던 미약한 호흡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안 돼요. 어머니처럼 또 놓칠 수는 없었어요. 저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경동맥을 짚어봤습니다. 맥박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지만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양손을 깍지 끼고 할머니의 가슴 중앙에 올렸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일정한 리듬으로 눌렀죠. 땀이 비 오듯 쏟아졌어요. 실습 시간에 마네킹으로 연습할 때는 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람한테 하는 건 달랐어요. 너무 세게 누르면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았고 너무 약하게 누르면 효과가 없을 것 같았죠.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할머니를 살려야 했으니까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인데도 몇몇 사람들이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학생이 저러는 게 괜찮냐고, 자격증도 없는데 문제 생기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신경 쓸 여유가 없었어요. 그저 할머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제 팔이 후들거렸습니다.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할머니의 가슴이 미약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살아나셨어요. 할머니가 살아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다시 할머니를 등에 업고 병원으로 뛰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뛰었어요. 할머니가 다시 위험해질까봐 걱정됐거든요. 응급실 문을 박차고 들어갔어요. 불빛이 환했습니다. 간호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환자들이 여기저기 누워 있었죠. 간호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길에서 할머니가 쓰러지셔서 모시고 왔다고 심정지 직전이었는데 심폐소생술을 했다고요. 바로 응급의학과 의사를 호출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물었어요. 보호자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지나가다 발견해서 모시고 왔다고 말했죠. 간호사가 말씀하셨어요. 일단 응급처치부터 하겠다고요. 개인정보 확인하고 바로 치료 시작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무연고 환자일 경우 응급 상황에서는 바로 치료한다고 했어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일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다행이에요. 할머니를 침대에 옮겼습니다.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왔어요.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저는 한쪽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어요.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차트를 들고 저한테 다가오셨죠. 학생이 발견한 거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병원 뒷골목에서 쓰러진 걸 발견했고 오다가 심정지 직전 상황이 와서 심폐소생술을 했다고요.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학생이 의대생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죠. 4학년이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잘했다고요.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해서 할머니 목숨을 구했다고 하셨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살렸구나. 제가 할머니를 살렸구나.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아는 게 있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처음 본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다고요. 하지만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심장 상태를 지켜봐야 한다고요. 그러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비용이라고요. 보호자가 없는 무연고 환자인데 중환자실 입원비가 만만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중환자실로 바로 올려야 하는데 행정이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했어요. 보증이나 비용 문제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진 않지만 서류 처리가 오래 걸린다고 했어요. 오늘 청구된 병원비 비용만 대략 200만 원이었어요. 순간 그동안 모았던 알바비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병원비를 낸다 해도 이번 달 이자는 어떻게 갚죠? 하지만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신 모습이 어머니 같았어요. 어머니도 저렇게 누워 계셨죠.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제가 내겠다고요. 제가 보증인처럼 먼저 결제하겠다고. 행정 절차는 나중에 하셔도 되니 할머니 치료부터 진행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어요. 학생이 내겠다고요? 모르는 분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다고 제가 내겠다고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말씀하려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더군요. 그러면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좋은 학생이라고, 요즘 세상에 이런 학생이 있다니 놀랍다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알려주셨어요. 나중에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국가 지원으로 일부는 충당되지만 전액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요. 만약 저 할머니가 제 어머니였어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무서웠어요. 200만 원이면 제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이번 달 이자 대부분을 갚으려고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하죠? 사채업자들이 또 찾아올 텐데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제가 눈앞에서 또 사람이 죽는 걸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의사 선생님이 제 이름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김도연이라고 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김도연 학생, 좋은 의사 될 거라고요. 그리고 수납실로 안내해 주셨어요. 수납실에서 저는 병원비를 납부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장 잔액이 47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2달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면서, 끼니를 걸으면서, 온몸이 아파도 참으면서 모은 돈이었어요. 그 돈이 단 몇 초 만에 사라졌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들었습니다. 간호사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착한 학생이라고요. 본인도 간호사 생활 10년 넘게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모르는 노인을 위해 자기 돈을 이렇게 내는 학생은 처음이라고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동안 아무도 제 노력을 알아주지 않았거든요. 교수님들은 저를 무시했고 동기들은 저를 이상하게 봤죠. 하지만 이 간호사분은 제가 한 일을 인정해 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다시 나오셨어요. 할머니가 중환자실로 옮겨졌다고 하셨습니다. 상태는 안정적이라고요. 심폐소생술을 제때 한 덕분에 큰 위험은 넘겼다고 하셨어요. 저는 중환자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볼 수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계신 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마지막 모습과 겹쳐 보였죠. 어머니도 저렇게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댔어요. 할머니, 꼭 일어나세요. 제발 일어나세요. 그때였어요. 할머니가 잠깐 의식을 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눈을 살짝 뜨시더니 주변을 둘러보셨죠. 간호사가 부르자 제가 창문 가까이 다가갔어요. 할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뭔가 말씀하시려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제 쪽으로 손을 뻗으셨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손을 갖다 댔어요. 할머니도 반대편에서 손을 대셨죠. 유리를 사이에 두고 우리의 손이 마주했습니다. 할머니가 입모양으로 뭔가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들리진 않았지만 고맙다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 손을 왜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냐고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제대로 살려드리지 못했지만 이 할머니만큼은 살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할머니가 너무 힘드실 테니 오늘은 이만 가보는 게 좋겠다고요. 내일 다시 오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가 간호사에게 뭔가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 학생 이름이 뭐냐고요? 어떤 학생이냐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가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현이라는 의대 4학년 학생이라고요. 정말 착한 학생이라고 모르는 할머니를 위해 자기 돈 200만 원이나 내고 심폐소생술까지 했다고 하시더군요. 할머니가 다시 뭔가 말씀하셨어요. 잘 들리진 않았지만 꼭 기억하겠다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제 이름을 기억해 주신다는 게 왠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벌써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벽 4시 반에 알바가 끝났는데 지금은 6시가 넘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정신없이 보냈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통장을 확인했죠. 잔액 47만 원.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어요. 2달 동안 모은 돈이 단 몇 시간 만에 대부분 사라져버렸죠. 이번 주 안에 이자를 갚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사채업자들이 또 학교로 찾아올 텐데요. 친척들한테 연락하겠다고 협박했는데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셨다면 분명 제 선택을 응원하셨을 거예요. 좋은 의사가 되라고 하셨으니까요. 돈보다 생명이 먼저라고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어요. 할머니를 업고 뛰고 심폐소생술을 하느라 팔이 후들거렸죠. 하지만 마음은 편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 한 분을 살렸어요. 엄마를 닮은 할머니였어요. 엄마처럼 평생 고생만 하신 것 같은 분이었어요. 엄마는 제가 살리지 못했지만 이 할머니는 살렸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나서요. 어머니가 보고 싶었어요. 다음 날 학교에 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수업은 빠질 수 없었어요. 출석이 모자라면 유급당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강의실에 들어서는데 동기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소문이 도는 것 같았어요. 제 쪽을 보며 웅성거리는 게 느껴졌죠. 한 친구가 다가왔습니다. 도연아,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었어요. 저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친구가 말했습니다. 실습 나간 병원에서 소문 났다고요. 의대생이 모르는 할머니를 심폐소생술로 살리고 자기 돈까지 다 썼다고요. 저는 그냥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거 아니라고요. 그냥 쓰러진 분 도와드린 것뿐이라고요. 하지만 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별거 아니긴 내가 빚도 많은 거 다들 아는데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진짜냐고 미쳤냐고 그 돈으로 빚이나 갚지 왜 그랬냐고 했습니다. 한 친구는 대놓고 말했어요. 착한 건 좋은데
너무 순진한 거 아니냐고요.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나중에 그 할머니가 고맙다고 찾아올 것 같냐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 그랬다고 말하면 이해할까요? 어머니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말하면 믿을까요?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교수님 말씀을 들었지만 머릿속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계속 어제 일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실까요? 중환자실에서 잘 회복하고 계실까요? 보호자가 나타났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혼자 계실까요? 수업이 끝나고 실습을 나갔습니다. 바로 그 병원이었어요. 어제 할머니를 모시고 갔던 병원 말이죠. 복도를 걷는데 간호사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학생이 어제 그 학생이래. 모르는 할머니 살린 학생이래. 평소엔 관심도 없던 분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지나가다 제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실습 시간에 담당 간호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제 일 들었다고,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요즘 그런 학생 없다고, 진짜 좋은 의사 될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쑥스러워서 고개만 숙였습니다. 칭찬받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할머니가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보호자가 아무도 안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신원도 정확히 안 나왔대요.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그냥 폐지만 줍고 다니신 분이래요.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실종 신고도 안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무연고 환자로 처리하려고 한다는 소문도 들렸어요. 일단 치료는 했지만 추가 비용은 국가 지원으로 처리한다고요. 저는 속으로 걱정이 됐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의지할 곳이 없으신 분이라면 퇴원 후에는 어떻게 되실까요? 또다시 폐지를 주우러 다니시다 쓰러지시는 건 아닐까요? 쉬는 시간에 중환자실 쪽으로 가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할머니를 볼 수 있었어요. 아직도 누워 계셨지만 상태는 많이 좋아 보였습니다.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상태가 어떠냐고요? 간호사가 대답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다고, 곧 일반 병실로 옮기실 거라고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날 병원 비서실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사장 비서실에서 병원 관리팀에 연락이 왔대요. VIP 환자 관리 차원에서 중환자실 입원 환자 중 특이 케이스를 보고하라는 거였죠. 특히 최근 며칠간 무연고로 입원한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답니다. 관리팀 담당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대요. 보통 VIP 환자라고 하면 재력가나 유명 인사를 말하는 건데 무연고 환자를 왜 확인하는지 의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사장실 지시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죠. 담당자는 최근 일주일간의 중환자실 입원 기록을 전부 확인했대요. 그리고 이틀 전 새벽에 입원한 무연고 노인 환자 기록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보호자란에 학생 이름이 적혀 있었고 200만 원 선납 기록이 있었던 거죠. 담당자는 그 정보를 정리해서 비서실로 보고했대요. 그러자 비서실에서 또 연락이 왔답니다.
해당 환자의 입원 과정을 상세히 보고하라고요. 담당자는 응급실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의대생이 쓰러진 노인을 발견해서 업고 왔고 도중에 심폐소생술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죠. 그 학생 이름이 김도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4학년 실습생이라고요. 담당자는 그 정보를 비서실로 보고했대요. 그리고 또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김도현 학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라고요. 하지만 공식적으로요. 장학금 검토 명목으로 학생과의 협조 요청을 하라고 했답니다. 담당자는 학생과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특별 장학금 대상자를 검토 중인데 김도현 학생의 학업 성적과 출결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죠. 학생과에서는 당연히 협조했습니다. 장학금 관련 업무니까요. 김도현 학생의 성적표, 출결 기록, 그리고 학자금 대출 내역까지 전부 제출했대요. 그 자료를 보면 제 상황이 다 나옵니다. 성적은 상위 5% 안에 들지만 장학금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 학자금 대출이 매 학기 최대 한도로 되어 있는 것, 출결은 거의 완벽하지만 가끔 지각이 있는 것까지요. 하지만 빚에 대한 정보는 공식 기록에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학교 내에 퍼진 소문이었어요. 도연이가 빚이 많다더라, 사채업자들이 학교까지 찾아왔다더라 하는 소문들이었죠. 그런 소문은 학생들 사이에서 그리고 일부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저를 원래 못마땅하게 여기시던 외과 교수님이 계셨어요. 평소에도 저를 곱게 보지 않으셨는데 이번 일로 더 심해지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사채업자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주 이자 갚으라는 독촉이었죠. 돈이 없다고 하니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왜 안 갚냐고, 도망갈 생각이냐고, 내일까지 안 갚으면 학교로 또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어요. 친척들한테도 전부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정했습니다. 며칠만 기다려달라고요. 일주일만 기다려주시면 꼭 갚겠다고요. 하지만 그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몇 번을 기다려줬냐고, 이제 더는 못 기다린다고 했어요. 내일 낮 12시까지 학교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안 나오면 강의실까지 찾아가겠다고 협박했죠. 전화를 끊고 나니 막막했습니다. 어떡하죠? 이번 달 이자가 300만 원이 넘는데 어디서 구하죠? 친구한테 빌릴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빌렸어요. 더는 빌릴 수 없었습니다. 더 빌려달라고 하면 연락도 안 받을 거예요. 저는 또 편의점 알바를 뛰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받은 돈으로 이자 일부를 갚았죠. 하지만 턱없이 부족했어요.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지쳤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내일 어떻게 하죠? 사채업자가 정말 학교로 찾아올 텐데요.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실습 시간에 담당 교수님이 저를 유난히 더 차갑게 대하시는 거예요. 평소에도 저를 곱게 보지 않으셨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를 볼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셨고 실습 중에도 계속 지적하셨어요. 김도연, 그게 뭐 하는 거야? 그것도 못해? 의대생 맞아? 요즘 정신이 어디 팔려 있는 거 아냐? 마지막 말이 특히 아팠습니다. 정신이 팔려 있다니요.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실습이 끝나고 교수님이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연구실로 오라고 하셨죠. 연구실에 들어가니 교수님은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교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신다고요. 저는 어떻게 아셨는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퍼진 모양이에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이 빚도 많다는 소문 들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남 도울 여유가 있냐고 본인 문제나 먼저 해결하라고 하셨죠. 제 이번 학기 레포트 점수가 낮다고 하셨어요. 다른 학생들은 다 잘했는데 저만 못했다고요. 빚 걱정에 정신이 팔려서 집중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억울했습니다. 레포트는 밤새워 쓴 건데요. 자료 조사도 열심히 했고 내용도 충실하게 썼어요. 저는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레포트는 더 잘 쓰겠다고요. 하지만 교수님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라고요. 쟤처럼 이것저것 신경 쓰면 좋은 의사 못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제가 구한 그 노인 환자 건 때문에 병원 측에서 검토 중이라고요. 학생 신분으로 응급 상황에서 환자를 이송하고 치료비까지 낸 것, 이런 것들이 의료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법무팀에서 검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람을 살린 게 법적 문제가 된다고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조만간 병원 측에서 연락이 올 거라고요. 각오하고 있으라고 하셨죠. 복도로 나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사람을 살린 게 잘못인가요? 계단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계단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으셨을까요? 저 때문에 고생하시면서도 제 앞에서는 늘 웃으셨던 어머니요. 저도 그래야 하나요? 힘들어도 웃어야 하나요? 하지만 지금은 도저히 웃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후 정말로 연락이 왔습니다. 학교 조교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 측에서 학생 관련 확인 사항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대학병원 이사장실로 와달라고요. 장학 관련 상담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사장실이라니요. 저는 4년 동안 의대를 다니면서 이사장실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어요. 평범한 학생들은 갈 일이 없는 곳이니까요. 조교가 말했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라고요. 그리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오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이상했습니다. 장학 관련 상담인데 왜 이사장실에서 하는 걸까요? 보통 장학금은 학생과에서 처리하는데요. 하지만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르잖아요. 아니면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법적 검토건일 수도 있고요. 소문은 학생들 사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도연이가 이사장실에 불려간다고요. 어떤 친구는 장학금 받는 거 아니냐고 했고, 어떤 친구는 문제 생긴 거 아니냐고 걱정했어요.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괜찮은 거냐고요. 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다고 가봐야 안다고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지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속이 메스꺼웠어요. 손도 계속 떨렸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나요?
이 모습으로 이사장실에 가도 될까요? 더는 미룰 수 없어서 병원 로비로 내려갔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이사장실에 약속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면서 안내를 불러주겠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정장을 입은 직원 2명이 나타났습니다. 김도연 학생이냐고 정중하게 물으시더군요.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직원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장실로 안내하겠다고요. 이쪽으로 따라오시라고 하셨죠. 태도가 정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많았어요. 정장 입은 직원들의 안내를 받는 학생이라니 뭔가 특별한 일이 있나 보다 싶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손에서 땀이 났어요. 직원 중 한 명이 제게 친절하게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말라고요. 좋은 일로 오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긴장됐습니다. 좋은 일이라니 대체 무슨 일일까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가 보였어요. 너무 조용했습니다. 고급스러운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비싼 그림들이 걸려 있었죠. 어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병원 복도를 걸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이렇게 깨끗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엔 사람들이 가득했고 의자도 부족해서 바닥에 앉았던 기억이 나요. 똑같은 병원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요? 최상층은 이렇게 깨끗하고 조용한데 아래층은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웠는데요. 이사장실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사장실 관계자 외 출입 금지. 직원이 노크를 했습니다. 똑똑똑.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이 지긋한 여성의 목소리였죠. 직원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넓은 회의실 같은 공간이었어요. 긴 테이블 주변으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죠. 병원장님, 의대학장님, 그리고 평소에 TV에서나 보던 유명한 교수님들까지요. 모두가 정장을 차려입고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죠. 그리고 제일 안쪽 상석에는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은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은은한 보랏빛 비단 한복에 옥 놀이개까지 차고 계셨죠. 얼굴이 어디서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죠.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얼굴, 그 미소요. 며칠 전 병원 뒷골목에서 폐지 수레를 끌다 쓰러지셨던 제가 심폐소생술로 살린 바로 그 할머니셨어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웃으며 도연아, 왔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입을 벙긋거릴 뿐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주변에 앉아있던 교수님들과 임원들도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병원장님이 일어나서 저한테 인사드리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이분이 우리 대학병원 이사장님이라고 하셨어요. 이사장이라고요? 폐지를 줍던 그 할머니가 이사장이라니요. 머리가 복잡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죠. 할머니가 손짓하며 제게 앉으라고 하셨어요. 너무 놀랐지 라고 물으시더군요.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할머니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확실했어요. 그날 그 할머니가 맞았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품이 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할머니가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을 거라고 하나씩 설명해 주겠다고 하셨죠. 숨을 고르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본인이 이 병원과 대학의 실제 소유주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여러 사업체와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입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재산인 걸까요?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사실 최근 몇 년간 재단 내부에서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장학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가난한 학생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이 직접 거리로 나가서 이 병원이, 이 대학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고요. 특히 의대생들과 의사들의 태도를 보고 싶었다고 하셨습니다. 돈 없는 노인 환자를 과연 누가 도울지 아니면 모두가 외면할지요. 할머니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날 병원 앞에서 쓰러진 척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다고 하셨어요. 의대생들, 간호사들, 의사들까지요. 모두가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어떤 이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어떤 이는 더러운 걸 보듯이요. 하지만 제가 달랐다고 하셨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왔고 제가 가진 전부를 내놓으면서까지 할머니를 살리려 했다고요. 심지어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생명을 구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았을 때 제 얼굴이 기억났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호사에게 제 이름을 물어봤다고요. 김도현이라는 의대생이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셨죠. 그리고 병원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고 하셨습니다. 본인을 도와준 학생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으니 신원을 확인해 달라고요. 병원에서는 응급실 기록을 통해 제 이름과 학번을 확인해서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 후 학교에 공문을 보냈다고요. 선행을 베푼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싶으니 학업 성적과 출결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답니다. 학교에서는 제 성적표와 출결 기록을 보내줬다고 하셨어요. 그 자료를 보고 할머니는 놀라셨다고 합니다. 성적은 상위 5% 안에 드는데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다고요.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 매 학기 최대 한도로 되어 있는 것도 보셨답니다. 제가 얼마나 어려운 형편인지 짐작이 갔다고 하셨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씀드렸죠.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다고 하셨어요. 모두가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는 세상에서 저는 남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어요. 특히 평소 저를 무시하던 몇몇 교수님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죠. 할머니가 다시 말씀하셨어요. 학교 측에 비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다고 하셨습니다. 김도현이라는 학생에 대해 교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그랬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셨어요. 일부 교수들이 저를 유난히 가혹하게 평가한다는 거였죠. 특히 한 교수는 저한테 냉대를 일삼는다는 소문도 있었답니다.
그 말에 제가 평소 면박을 주시던 외과 교수님이 움찔했습니다. 할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특히 일부 교수들이 저를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걸 안다고 하셨습니다. 레포트 평가에서도 유난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했다고요. 다른 학생들보다 훨씬 높은 잣대를 들이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 면박을 주시던 외과 교수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셨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오해라고, 단지 학생의 발전을 위해서였다고요. 할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으셨습니다. 그만하라고, 변명은 나중에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죠. 더 심각한 건 장학금 배분 문제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장학금 수혜 내역을 조사해 봤다고요. 특정 교수들이 추천하는 학생들만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심지어 일부 교수들은 본인 제자들한테만 장학금을 몰아줬다고 합니다. 성적이 낮아도 형편이 나쁘지 않아도 특정 교수 밑에 있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던 거죠. 반대로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아무리 형편이 어려워도 연줄이 없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했답니다. 저처럼요. 회의실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제게 제안이 하나 있다고요. 본인이 운영하는 장학재단의 학생 자문위원으로 참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학생들을 돕는 재단이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했으니 무엇이 필요한지 가장 잘 알 거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학업과 병행할 수 있게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회의에 참석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리고 졸업 후에는 정식으로 장학금 심사위원이 되어달라고 하셨어요.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재단 일도 함께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졸업까지 모든 학비와 생활비를 전액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죠.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징계를 받을까봐 떨고 있었는데 지금은 장학재단 자문위원 제안을 받고 있다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요. 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격은 본인이 정하는 거라고요. 제 마음이, 제 진심이 얼마나 큰 재산보다 귀한지 모르냐고 하셨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었거든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력들, 무시당하던 순간들, 외로웠던 시간들이요.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인정받는 느낌이었죠. 할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울지 말라고, 이제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줄 차례라고요. 회의는 계속됐습니다. 할머니는 병원장님과 학장님에게 지시를 내리셨어요. 오늘부터 저에 대한 모든 불공정한 평가를 조사하라고 하셨죠. 특히 성적 평가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과 다른 잣대를 적용한 사례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학장님이 고개를 숙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할머니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회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조사해보니 저만 차별받은 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5년간 장학금 심사 기록을 전부 조회해봤다고 하셨죠. 가난한 학생들은 아예 장학금 심사에서 배제되고 특정 교수들의 추천을 받은 학생들만 특혜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성적이 낮아도 형편이 괜찮아도 교수 추천만 있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장학금 심사위원이었던 한 교수님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추천 제도는 원래 있던 거라고
성적도 물론 고려했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비웃듯 말씀하셨습니다. 제 성적표를 봤다고 하셨어요. 상위 5% 안에 드는데 단 한 번도 장학금을 못 받았다고요. 반면 어떤 학생은 중위권 성적인데도 매 학기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셨죠. 그 학생이 누구 제자였는지 아냐고 물으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씀하셨어요. 가난해 보이니까 어차피 학교를 못 다닐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고, 아니면 나중에 기부를 못할 거라는 계산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장학금이 특정 교수들의 영향력 행사 도구로 쓰였다는 거였어요. 본인 밑에 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몰아주면서 다른 교수들한테 빚을 지게 만드는 시기였다고 하셨습니다. 교수님들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머니 말씀이 전곡을 찌른 거였죠. 할머니가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부터 새로운 장학금 제도를 만들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름은 도연 장학금으로 하겠다고요. 정말 어려운 학생들, 하지만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라고 하셨죠. 1년에 최소 20명은 선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장님이 놀라며 물었어요. 20명이면 연간 예산이 상당할 텐데 말이죠.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개인 재산으로 지원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 장학금 집행은 투명하게 공개할 거라고, 외부 감사도 받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교수 추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셨어요. 오직 성적과 가정 형편만으로 심사하겠다고요. 그리고 김도연 학생 같은 경험자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선발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이 장학금의 첫 번째 수혜자는 제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같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머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정말 뭐라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고맙긴 뭐가 고맙냐고요. 제가 먼저 선행을 베풀었다고, 본인은 그걸 돌려주는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평소 저를 무시하던 외과 교수님이 일어나셨어요. 이사장님께 사과드린다고, 제게 무례했던 점 용서해달라고,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하셨죠. 할머니가 차갑게 말을 끊으셨습니다. 사과는 학생에게 직접 하라고요. 그리고 교수님의 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면담이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라고 하셨습니다. 교수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면담이라는 건 사실상 경고라는 뜻이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저만 남았을 때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많이 놀랐지? 라고 물으셨죠. 저는 아직도 꿈인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셨어요. 꿈이 아니라고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하셨죠.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아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모르겠다고, 궁금하다고 대답했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본인도 젊었을 때 저처럼 가난했다고요. 먹을 것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분이 도와주셨대요.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하셨죠. 그래서 본인도 누군가를 돕고 싶었다고, 저처럼 진심을 가진 사람을요.
하지만 재단이 커지면서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하려 나선 거라고요.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세상은 각박해졌지만 아직 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희망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부디 그 마음 잃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마음 잃지 않겠다고요. 며칠 후 학교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제가 장학재단 학생 자문위원으로 임명됐다는 소식이 퍼졌고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특히 외과 교수님은 복도에서 저를 보면 먼저 인사하셨어요. 친구들이 물어봤습니다. 진짜냐고, 제가 재단 자문위원이라고,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운이 좋았다고 착한 일 하나 했더니 좋은 분을 만났다고 했죠. 사채업자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하니 태도가 달라지더군요. 할머니가 제 상황을 알아보시고는 재단 명의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셨어요. 천천히 갚으면 된다고 하셨죠. 평생 짓눌렸던 빚이라는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숨을 쉴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라고요. 2달이 흘렀습니다. 제 이름을 딴 장학금 발표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대학 강당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죠. 기자들, 교직원들, 학생들, 그리고 후원자들까지요. 저는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제가 직접 쓴 원고가 들려 있었죠. 떨렸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도연 장학금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에 참여하신 김도연 학생 자문위원님을 모시겠다고 했어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죠. 하지만 청중들의 따뜻한 눈빛이 보였어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도연입니다. 라고 인사했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어요. 저는 가난한 의대생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루 세끼를 거르는 날도 많았고 빚 때문에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요. 가끔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지?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요. 청중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그날 한 분을 만났다고요. 폐지를 줍다 쓰러지신 할머니를요. 저는 보잘것없지만 제가 가진 전부를 내놓고 할머니를 살렸다고 심폐소생술까지 해서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요. 아니, 제 인생뿐만 아니라 많은 학생들의 인생을 바꾸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이사장님이라고요. 청중들이 웅성거렸어요. 폐지 줍던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미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저는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는 걸요. 선행을 베풀었고 그 선행이 제게 다시 돌아왔다고요.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이 도연 장학금은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거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장학금 프로그램에 학생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학생들이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의견을 드리는 역할이라고요. 졸업 후에는 정식으로 장학금 심사위원이 되어 후배들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학생들에게 전하겠다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다고, 힘들어도 외로워도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세상은 반드시 알아봐 줄 거라고요. 사람 구하는 의사가 되는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을 수 있게 해줄 거라고요. 그때 무대 옆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 나오셨어요.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 서서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도연이의 선행을 기념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도연이처럼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자리라고요. 할머니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세상은 돈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진심으로 움직인다고, 도연이가 그걸 증명했다고 하셨죠. 할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도연아, 내가 나를 살렸듯이 이제 다른 사람을 살려주렴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의사의 길이라고요. 병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까지 치료하는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했어요. 할머니가 청중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1년에 20명의 학생들이 이 장학금을 받게 된다고요. 그리고 도연이 같은 학생들이 심사 과정에 참여해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교수 추천이나 연줄로 장학금을 받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오직 성적과 형편, 그리고 꿈을 향한 진심만으로 평가받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도연이가 되길 바란다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들도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손을 맞잡고 인사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할머니와 단둘이 앉았을 때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요. 할머니가 창밖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바뀐 건 제 인생만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무슨 말씀인지 몰라 되물었어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제 선행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변했다고요. 재단도 달라졌고 학교 분위기도 달라졌다고 하셨죠. 교수들도 학생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고요. 무엇보다 앞으로 이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의 인생이 바뀔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졸업한 후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우면서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갈 거라고요. 할머니가 저를 보며 웃으셨어요. 한 사람의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걸 증명했다고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이셨어요. 도연아, 너는 이제 단순히 장학금을 받는 학생이 아니라고요. 다른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라고, 그 책임감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학생 자문위원으로서 후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졸업 후에는 심사위원으로서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찾아내는 게 제 역할이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고,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다고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잘 알고 있구나. 이제 내 길을 가거라.
나는 항상 내 뒤에서 응원할게 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암담했던 미래가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저는 다짐했습니다. 절대 이 마음 잃지 않겠다고요. 평생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살겠다고요. 학생 자문위원으로서 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요. 후배들이 저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심사위원이 되어 제2의 김도연을 찾아내겠다고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진심은 결국 돌아온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말이죠.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좋은 의사가 되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보시면서요.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엄마가 바라시던 사람이 될게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힘든 순간에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던 적이 있나요? 그 작은 마음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용기와 희망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